이 세미나 이렇게 해서 자유경제원에서 의욕적으로 기획한 세미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뭐 일종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얘기할 때 그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프레임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용어를 통해서 나타나기로 하는데, 이 프레임을 잘못 잡으면은 아무리 우리 이 자유주의 사상을 설명하려고 해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좌파 진영의 그 프레임에 우리 자유주의 우파 진영이 논리가 공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프레임 싸움에서 이미 지고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런 그 생각의 틀, 이런 부분을 깨자 이렇게 해서 시리즈로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오늘이 13차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생각의 틀이 잘못된 틀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시작한 것에도 불구하고 벌써 13차가 되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깨야 될 틀이 평화통일이란 말입니다. 이는 우리 뭐 우파 진영의 그 언론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평화통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평화통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도 평화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화통일이란 똑같은 용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화통일이라는 이 프레임 이거를 깨야 됩니다. 통일은 우리 하나의 이 사상의 선택입니다. 이념의 선택입니다. 이념에서는 중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것이지 둘 합해서 나누기 이로 한 것이 절대 이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멋있게 들리는 이 평화통일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이고 허군가 하는 것을 오늘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자는 뭐 너무나 다 아시는 국제 정치학자시고 지금 한국해양전력연구소의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시는 이충근 박사님께서 기꺼이 이 부분을 오래전에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뭐 스튜디오에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이 굉장히 좀 상징적인 날입니다. 아마 좀 나이 드신 분은 잘 아시겠는데요. 그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판문점에서 북한군이 미군을 아마 그 도끼로 아마 찍어 죽인 그 사건입니다. 일명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오늘이 그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 세미나를 오늘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두 분 토론은 저희들 일부러 이 탈북자들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 자유경제원에 처음 오셨는데요. 저도 이분의 백그라운드를 보고 상당히 재미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탈북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자발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소송은 조금 좀 익숙하지 않는 그런 용어인데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연구원에 계신 오세혁 연구원 모셨고요. 또 한 분은 우리 자유경제원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하시는 자유통일문화원의 이해란 원장님,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 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끼 만행 사건이 난 날입니다. 1976년인데 그때 매년 여름이 되면은 북한하고 남한하고는 옛날부터 그 사이가 거의 전쟁이죠. 지금도 사실은 전쟁입니다. 휴전이 돼 있지만은 휴전은 전쟁이 종식된 게 아니라 전쟁을 하다 잠깐 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매일 총 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북한 쪽이 자꾸 한국에 총 쏘고 그러니까 판문점이라든가 이 전방 같은 데서는 이제 여름에 나뭇가지들이 많고 풀이 많이 자라면은 저쪽에서 총 쏘는 게 안 보여요. 숨어서 쏘니까. 그래서 이제 가지치기 작업도 하고
그리고 또 불을 질러 가지고 풀들을 다 태웁니다. 그 이제 사계 청소라고 하는데 군대 말로 총을 쏘려면 저기 보여야 되니까 저기 보이도록 숲을 다 불태워서 없애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비무장지대 그 DMZ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금방 말했듯이 거짓말입니다. 세계에서 무장이 제일 무섭게 돼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를 비무장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뭐 잘못 가면 지뢰 밟아서 터지고 그러는데 그 판문점에 있는 미루나무가 이제 그 가지가 커져서 북한군이 저쪽에서 쏘더라도 안 보일 것 같아서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데 북한군이 와서 이제 시비를 걸고 그러다가 그냥 기습적으로 도끼로 미군 장교 2명을 얼굴을 깨서 죽였습니다. 그 도끼 뺏주간 쪽은 아니고 도끼 뭉투간 쪽으로 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굴이 죽은 다음에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현실을 깨기 작업인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지금 옛날보다 못하대요. 옛날에 미국 셌다고. 그것도 아주 엉터리 진실입니다. 만약 오늘 북한군이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얼굴을 깨서 죽였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북한 뭐 큰일 날 겁니다. 왜? 지금 미국이 더 세니까. 안 그렇습니까? 76년, 1976년 지금보다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 미국은 북한을 때리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세서가 아니라 북한 뒤에 미국하고 맞먹을 만큼 센 소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우리 자유경제원에서 이런 다 알고 있지만 틀리는 거 깨기 운동을 하는데 미국은 옛날보다 약하다. 이것도 사실은 틀리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옛날보다 훨씬 셉니다. 오늘 8.18이니까 도끼 만행 사건이라는 상황을 오늘 다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면 미국이 어떻게 할까? 뭐 약한 나라면 꼼짝 못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는 그 얘기죠. 저는 그 이 제목을 어제 이 평화통일은 허구다 그랬는데 뭐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평화통일을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평화통일이 된다면은. 그래서 저는 제목을 그냥 평화통일은 허구다라고 이렇게 쓰기보다도 진정하고 현실적인 통일 논의를 하자. 이게 통일을 진정하고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그렇게 그 좀 그냥 허상에 젖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백날 해도 되는 거가 아닙니다.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사관학교에서 학생들을 사관생도를 가르쳤습니다. 사관생도 교관인데 뭐 우리 그때도 몇십 년 전이지만은 통일은 우리의 소원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고 뭐 자다가도 통일이 막 소원이라서 꿈꾸다가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한번 어느 날 우리 그 사관생도들은 그 중에서도 또 더 애국자죠. 야, 니네들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봐라.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냐? 너는 꿈에도 막 꿈꾸다가 통일하는 꿈을 꾸냐? 솔직히. 혹시 이번 일요일 날 서울에 휴가 가가지고 이쁜 여학생 만나는 게 꿈 아니야? 그게 소원 아니니? 애들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좀 허구적으로 그 꿈에도 소원이 통일인데 우리나라 5천만이 다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고 또 남북한 사람들 만나면 북한 사람들도 꿈에도 소원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왜 통일이 70년 동안 안 됩니까?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 아니든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를 잘못했든지. 그래서 우리가 보다 진정하고 현실적으로 얘기하자. 우리나라 사람들 신성불가침의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그게 통일은 우리의 소원. 나는 통일이 소원이 아니야라는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모든 통일은 평화통일이라 해야 된다. 평화통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흡수통일이 안 된대요. 흡수통일. 흡수통일은 안 된다.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세 가지 신성불가침,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통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통일 꼭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둘째, 모든 통일은 평화통일이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흡수통일은 안 된다. 근데 이 말들을 잘 살펴보면은 막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말들입니다. 독일이 이제 1993년 통일하죠. 뭐 독일은 통일하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은 월남식의 통일은 안 된대요. 총으로 싸워가지고 공산국가가 이긴, 이거는 전쟁을 했으니까 안 되고 독일 통일도 안 된답니다.
독일은 평화 통일인데 한쪽이 흡수돼 가지고 한쪽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통일은 나쁜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북한도 있고 남한도 있는 겁니다. 흡수 통일은 안 된다니까. 그 통일이 됐는데 북한도 있고 남한도 있다. 이게 무슨 방정식입니까? 남한 더하기 북한, 대한민국 더하기 쟤네들 말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통일한국은 뭐 이런 공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봤을 때 조금 좀 말이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리적으로 틀리니까 전략도 틀립니다. 전략. 진짜 심각하게 이렇지 않으면 통일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허상에서 평화통일, 흡수통일은 안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단된 지 금년이 이제 벌써 71년째 됐는데 아직 통일이 가까워졌다라고 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평화통일이 혹시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북한이 보면은 전혀 평화통일이 아니에요. 북한이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김정은이가 자기가 없어지는 통일을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통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럼 통일이 뭐냐?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떤 식으로 통일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올바른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은 무지무지하게 큰 정치적 사건입니다. 뭐 두 집이 합쳐서 한 집 되는 거는 통일이 아니에요. 통일은 두 나라가 합치는 겁니다. 두 나라. 최소한도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통일을 보면은 뭐 우리나라 경우는 삼국 통일이 있었죠. 삼국 통일이 신라, 고구려, 백제가 통일했는데 그 사람들이 평화협상에서 통일했나요? 평화협상에서 통일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신라하고 고구려하고 백제가 죽어라 싸워가지고 마지막에 신라가 이긴 것이죠. 신라는 백제를 통일하기 위해 이 고구려 백제를 깨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때 중국이 당나라 힘까지 빌려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당나라가 도와주러 왔다가 가질 않아서 중국을 쫓아내느라고 통일을 한 다음에 전쟁을 몇 년 더 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한 번 있었던 삼국 통일도 전쟁을 통해서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상 유명한 통일이 독일. 여러분들 혹시 그 맥주집에 가보면은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보이는데 맥주집 이제 벽에 그 성 같은 거 이제 그림 하나 붙어 있고 그 밑에 강물이 흐르는 그런 그림 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여명연구원이 그거 봤다고 이제 고개 껐하는데 그게 그 옛날엔 그런 거 하나가 나라예요. 그게 하나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 옆에 강이 있는데 강이 옛날에는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각 다른 나라 뭐 장사꾼들이 자기 성 앞에 강을 지나면 거기서 세금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그랬습니다. 지금 독일이 한 나라인데 거기에 그런 조그만 거가 900개까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900개가 이제 하나씩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그 조금 큰 거가 생기고 막 그러는데 187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40년 전쯤에 그때 거기서 제일 큰 나라가 프로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프로시아에 비스마르크라는 아주 그 훌륭한 정치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 그 독일 말을 같이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쪼개져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을 합쳐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지가 왕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말이나 무슨 뭐 도장 찍고 이러는 거로는 안 되고 이거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쇳덩어리와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철혈재상이라고 그러죠. 쇠와 피, 전쟁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전쟁이라는 방법 없이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스마르크의 이 통일 전쟁이 시작되죠. 통일 전쟁하는데 아주 그 처절한 전쟁이 많습니다. 통일이 되면은 옆에 큰 나라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가 보기에. 그렇지 않아도 프로시아가 힘이 센데 이것이 조그만 작은 나라들을 다 합쳐갖고 큰 독일이 된다? 그럼 그 옆에 있는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그만 나라들을 합치는 것도 전쟁이지만은 마지막으로 프랑스라는 강대국을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제 통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불 전쟁이라는 프랑스하고 이제 독일의 전쟁, 프로시아의 전쟁은 아주 그 역사상
유명한 전쟁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는 우리가 역사에서 아는 거는 뭐냐면은 월남 전쟁입니다. 월남이 우리랑 비슷한 처지로 남쪽하고 북한하고 북쪽하고 잘라져 있었는데 그거는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게 끝났죠. 미국이 월맹이 그 북쪽 월남이 평화 협정을 맺자 그래서 미국이 평화 협정 맺어줬습니다. 평화. 이제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미국이 평화 협정을 맺으니까 미국은 월남에서 나가야 돼요. 월맹하고 전쟁 안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빠져나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베트남에 있는 게릴라하고 베트남하고 싸운 겁니다. 그런데 미군이 빠져나간 다음에 월맹, 즉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이죠. 거기에 있는 정규군이 그 뭐 23개 사단인가 있었는데 하나만 빼놓고 22개 사단이 월남으로 침략에 내려와 가지고 그냥 점령해 가지고 통일을 시켜버린 겁니다. 군사적 통일이죠. 여러분 월남 지금 뭐 우리나라랑 친한 나라가 돼가지고 우리들이 자주 갈 수 있습니다. 거기 뭐 가서 다 구경도 하고 한국하고는 아주 좋은 나라가 됐는데 어디 가더라도 지금 이렇게 통일된 월남인데 그 통일된 월남의 깃발은 월맹 깃발입니다. 그 노란 바탕에 빨간 별 하나 있는 거 그거가 어디 가도 납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보면은 남한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통일을 하면은 통일된 이 나라의 깃발은 태극기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이 뭐 다른 거로 바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혹은 북한이 통일하면은 통일된 이 나라의 깃발은 북한 깃발입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모르고 둘이 합치면 뭐 한반도기 같은 거 만들고 들고 다니나? 그렇잖아요. 월맹이 통일을 한다면 수도는 뭐냐? 수도는 월맹이 수도였던 하노이입니다. 우리가 통일하면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북한이 통일하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될 거예요, 이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입니다. 개성이나 뭐 어디 다른 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주 원칙적인 원론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독일 얘기하겠습니다. 독일은 놀랍게도 평화 통일이 됐어요. 평화 통일이 됐는데 그거는 동독이 항복한 겁니다. 동독이 항복한 거예요. 그리고 독일은 지금 한국하고 달리 서독이 땅 넓이로도 3배입니다. 땅 넓이로도. 원래는 4개로 잘라졌던 나라거든요. 2개로 잘라지지 않았습니다. 4개로 잘라졌는데 한 편은 그 4분의 1은 소련이 가져갔고 나머지 4분의 3은 미국, 프랑스, 영국이 점령했는데 미국, 프랑스, 영국은 한 편이니까 그래서 서독은 원래는 3개로 쪼개졌던 것이 서독이고 동독은 소련이 점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3대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친다면 한경북도만 빼놓고 다 대한민국이다는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 이제 통일을 하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동독은 서독하고 상대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은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구에 유일하게 평화 통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서독의 통일, 1993년에 통일을 1990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자마자 된 통일이죠. 그 통일을 유일하게 평화 통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독의 정치가들에서 보면은 그거는 정말 피해 통일입니다. 피해 통일이에요. 동독 사람들은 대학 교수들 다 쫓겨나고 선생님들 다 쫓겨나고 군인들 다 쫓겨나고 뭐 그냥 직업을 다 잃은 것이죠. 뭐 그냥 뭐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독일 통일도 그 동독 사람한테는 아주 처절한 통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봤을 때 모든 압도적으로 다수의 통일은 전쟁을 통해서 되었다. 근데 그것이 우리는 그 역사에서 아주 없던 일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 대부분은 그러니까 대부분이라는 것은 100%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대부분은 전쟁을 통했고 그리고 역사에서 통일의 100%는 통일 다음에는 한 나라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100% 흡수 통일이에요. 흡수 통일이 아닌 통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한 더하기 북한은 통일 한국은 남한이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통일입니다. 김정은이는 남한 더하기 북한은 통일 한국은 북한이 되는 것을 원하겠죠. 그 우리 통일의 방정식을 보면은 서독 더하기 동독은 통일 독일은 서독입니다. 북월남 더하기 남월남은 통일 월남인데 그것은 북월남입니다. 그 계산법이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그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통일을 주도하지 못한 체제는 멸망당합니다. 북한이 통일을 주도하면 남한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없고 자유경쟁 그런 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북한이 통일하면은, 우리가 통일하면은 김일성 대학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혁명열사는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북한이 통일하면 아마 동작동 국립묘지 다 파버릴 겁니다. 이런 걸 모르고 평화 통일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을 주도하지 못한 정치체제는 통일과 함께 멸망되거나 소멸된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또 잘 모르는 거는, 통일은 국내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국제 정치입니다. 통일은. 그러니까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한 나라가 없어지면 통일이 돼요. 한 나라가, 국가가 하나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하나 줄어드는 대신에 원래 있던 국가는 힘이 부쩍 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통일했다. 통일한국은 얼마나 힘이 셀까? 세지죠. 인구 지금 북한 2,300만, 한국 5천만 치면은 7,300만짜리 나라가 되는데 5천만짜리 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 됩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지금 한국은 서로 으르렁대니까 두 개의 힘이 합쳐갖고 0이 돼버려요. 우리나라가 힘이 100, 북한이 뭐 20이라 그러면은 합쳐서 120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완전히 맥을 못 쓰는 나라가 되는데, 둘이 합쳐보세요. 대한민국, 북한 20이면 120이 아닙니다. 150, 200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은 100, 북한은 20인데 합치면은 120이 되는 게 아니라 150, 200이 되니까 통일은 대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된 나라가 이제 힘이 지금보다 훨씬 세진 나라가 되기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이 싫어하는 거예요. 옆에 센 나라 생기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은 말로는 한국이 통일되는 거 좋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아니다는 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미국이 우리나라 잘라놓고 미국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은 통일이 되려면은 그것은 미국의 도움 때문에 통일이 되는 겁니다. 미국마저도 통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 없으면 통일 정말로 안 돼요. 왜? 중국, 일본은 죽어도 싫으니까. 그런데 미국은 한국을 통일시키고 싶어하는 나라고, 미국의 힘을 통해서 통일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아는 상식 깨기에 속하는 그런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통일론에서 비논리적 허구를 빼내자 그러는데, 그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던 거, 그런 것들을 빼내야지 진짜 통일은 김정은 정권 없어지는 것이 통일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없어지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이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김정은이가 마음 잡고서 이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라. 저기 레이건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처, 이승만 박사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 나라를 구하는데 제일 좋은 걸 내가 모르고 있었다고.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아직 그동안 잘못했기 때문에 개과천선하고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 보니까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인데 그 방식으로 내가 그냥 항복하고 말겠다고,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싶다고 될까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제가 어렸을 때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정치 권력은 비벼지지 않는다, 비빔밥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비벼놓으면 이제 뭐 비빔밥에서 먹는데 정치 권력은 비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로 짬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 개의 권력이, 우리나라 정당도 합치지 못하는데 이게 두 나라가 합친다? 둘 다 건강하게?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통일을 원하고 정말 통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솔직히, 그리고 통일된 이 나라는 대한민국, 자유로운 나라, 대한민국이 통일돼야 되는 이유는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꼭 통일하고 자본주의, 자유주의로 가야 되는 거는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살아야지 못 사는 거는 싫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이 통일해야 되고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해야 된다는 그 전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 북한이라는 골치 아픈 집단이 변해주든지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변해주면 좋겠는데 그 변해주는 것이 안 되니까 그럼 없애는 것이죠. 근데 없애는 것이 평화적으로 된다? 여기 제목이 평화 통일의 허구 그래서 좀 세지만은 북한을 평화적으로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쟁을 해서 없애자는 말이냐? 뭐 꼭 전쟁을 해서 폭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 체제가 버티다가 스스로 붕괴되거나 무너지게 하는 거는
뭐 우리가 그거를 평화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 그 평화 통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통일 정책은 그동안에 사실은 통일 정책이라기보다도 북한하고 함께 살기 정책이었던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여기 우리 저기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두 분 사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통일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은 저 두 대통령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통일 정책은 북진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밀고 올라가는 거가 방법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북한을 없애버리는 거. 그러니까 통일 정책이죠. 박정희 대통령의 통일 정책은 멸공 통일이었습니다. 저 공산당은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리려면 가서 어떻게 손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그 통일 정책은 방법도 있고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법을 조금 바꿨어요. 이게 전쟁을 해서는 이게 너무 인명피해도 많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평화통일인데 승공통일로 바꿨습니다. 공산주의한테 우리가 이길 거야. 그러니까 그 승공통일도 일단 통일의 방법과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대통령도 통일에 대해서 무슨 좀 명백하지가 못해요. 그냥 같이 함께 잘 살자, 싸우지 말고. 그 북한하고 싸우지 말고 잘 살자는 거는 통일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함께 잘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겠지. 뭐 그럴 수 기대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통일 정책이라고 보기 힘든데, 제가 금년 2월 16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했는데 그 연설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앉아가지고 북한의 그 마음이 변하고 이러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게 되었다. 그 북한을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 김정은 체제를 완전히 팔을 비틀어 가지고 변동을 시켜야지 된다. 그래서 드디어 몇십 년 만에 이제 다시 진짜 평화, 진짜 통일 정책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하는 얘기를 하고, 지금 북한이 그냥 변화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제 시간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이가 그 어린 친구가 뭐 32살이니까 여기 뭐 여명연구원보다 조금 나이 많은 아주 젊은 친구죠. 32살인데 그 사람도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32살이면은 한참 젊은 나이로 그냥 회사 취직해가지고 겨우 과장도 아직 못 된 나이인데, 그러면 뭐 토요일날 금요일날 가서 노래방도 가서 노래도 부르고 맥주도 마시고 그게 다 재미있는 거지. 그 뭐 32살짜리가 하나라의 왕 노릇을 하느라 아주 고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사람이 4년 전에 취임했을 때 몸무게가 90kg이었는데 지금 130kg입니다. 1년에 10kg씩 늘었어요. 왜 이렇게 몸무게가 늘까? 제가 그 미국 잡지를 뒤적거렸는데 김정은이가 영어로 빈지 이팅, 이팅은 먹는 거죠. BING, 빈지는 막 폭식하는 겁니다. 그냥 막 사정없이 먹는 거예요. 또는 빈지 드링킹, 그냥 술을 사정없이 마시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빈지 이팅, 빈지 드링킹을 하는데, 그 폭식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암살의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쏠까봐. 자기도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 김정은의 행동을 보면은, 그 김정은이 자기 고모부 죽이는 거 보세요. 고모부. 고모부를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비행기 쏘는 포로 쏴 죽입니다. 시체가 없어요. 비행기 포는 쏘로 그냥 그 고사포로 그렇게 죽이고, 그리고 또 언젠가 북한은 전부 공장이라고 그래요. 여기 뭐 북한에서 다 공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농장이죠. 자라 기르는 데는. 근데 자라 공장을 갔는데 뭐 물을 잘못 떼줘가지고 자라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했대요. 대노했대요. 그래서 자라 공장 지배인을 총살시켜 버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보통 정치가 갈 수 있는 그런 거가 아니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는 뭐 갈짓자로 난폭하다 그러는데, 그 친구가 갈짓자로 난폭하지 않고 하나 확실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빨리 핵폭탄을 만들자. 있는 힘을 다해서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들어야 된다. 대한민국 가는 건 이미 다 만들었고, 왜 그럴까? 자기가 통일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아유, 북한이 핵을 만들면 그게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김정은이가 그 남한한테 주려고 핵을 만들겠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이건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은 김정은이 핵폭탄을 다 완성하면은 대한민국이 북한 거가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려고. 그거는 어떻게 그런 논리가 나오느냐?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다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가진 겁니다. 우리한테 쌀 달라 그러면 총 가지고 총알까지 가지고 쌀 달라고 위협하는데 어떡합니까? 줘야지. 어디까지 줘야 되겠습니까? 다 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이는 핵폭탄을 만들면은, 핵폭탄을 완성하면은 남한하고 싸움하고 지가 이길 수 있다, 지가 통일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우려고 있는 힘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체제는 이제 거의 국민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합니다. 겨울에 양말도 못 사주는 국민들한테 그런 나라입니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죠. 근데 그 돈으로 몇 천만 달러, 몇 억 달러짜리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제 그냥 정치학 이론상으로 보면은 벌써 이미 죽었어야 되는 나라인데 아직 살아있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죠. 근데 무너지는데 우리가 그동안 북한이 사는데 기여했던 바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의도를 살려주려고 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돈 줄 테니까 그거로 배고프지 말고 그냥 밥 사 먹으세요 하고 돈을 줬는데 북한은 밥을 사 먹지 않고 뭐 술을 먹었다든가 또는 총을 사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든가 이런 거 못된 짓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이상 북한한테 이제 돈을 주지 않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북한 정권의 연명을 앞으로 더 가는 것을 짧게 하고 그리고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해야 될 거는 저 김정은이라는 포악한 정치가가 자기가 망하게 됐을 때 그냥 망할 거냐 막 총이라도 쏴댈 거냐 이건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게 국가안보입니다. 국가안보를 우리가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뭐 이렇게 난폭하지 않게 끝내는 그런 방법.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좋은 말로 하면은 레짐 체인지 영어로 그 정권을 바꿔버리겠다는 그런 거를 우리가 전략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통일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통일하면 좋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통일은 무조건 자유민주 통일을 해야 됩니다. 통일한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씩씩하게 얘기하자 하는데 통일한국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아이덴티티는 나는 누구다. 내가 어디 가서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당당하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통일된 한반도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통일된 이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통일한국의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어야 한다. 통일한국의 이 나라는 공화국이어야 한다. 공화국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 뭐 요새 막 그러는데 공화국은 다수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왕이 혼자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 명이 통치하는 나라. 공화국이어야 한다. 세 번째, 통일을 일으킨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요새 자본주의가 나쁜 말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본주의가 그게 인간을 모르죠. 그거보다 더 좋은 거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거예요. 왜? 그래도 먹고 사니까. 자본주의 국가들은 먹고 살잖아요. 물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화나는 일이 있지만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은 역사적으로 다 거지가 되었다가 역사의 사실이죠. 대한민국은 통일한 다음에 자본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 대한민국이 통일하면 수도는 서울입니다. 대한민국이 통일한 다음에 그 나라가 매일 부르는 노래는 애국가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입니다. 그리고 통일된 이 나라가 들고 다닐 깃발은 태극기입니다. 뭐 북한 깃발하고 짬뽕 해가지고 이상한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통일된 이 나라 땅덩어리 넓이는 북한 더하기 남한 땅하고는 최소도 같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이 화내니까 저쪽 평안북도하고 한강북도 조금 뜯어주고 통일하자 그런 거 어디 있어요? 통일된 대한민국의 땅 넓이, 대한민국의 인구는 지금 남한 인구 더하기 북한 인구랑 같아야 되고 이민 갔던 사람들 이제 오겠죠. 한국으로 통일됐으니까 합쳐져야 되고 땅 넓이는
지금 대한민국 땅 넓이 더하기 북한 땅 여기 1제곱미터 뭐 1cm라도 뺏기면 안 된다는 그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 이것들이 상식 같은데 이 말을 당당하게 못한 거예요. 당당하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합치면 이상하게 한반도 깃발 뭐 이상한 깃발 들고 다니고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 오늘 정말 8.18을 참 그런 역사적인 날을 맞이해서 통일 논의를 정말 진정하고 현실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자유경제원에서 이런 틀리면서도 맞았다고 생각되는 거 그걸 이제 폴리티컬리 코렉트라고 써요. 이 미국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말해야 맞아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틀린 말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 틀린 말 깨기 작업에 통일 문제도 당연히 틀린 말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영역인데 오늘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현실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해보자라는 그 말씀을 뭐 잠깐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이 토론 그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연구원님이 8.28 이제 도끼만행 사건 당일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 북한 고등학교 다닐 때 김일성 혁명 역사 수업 시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배웠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푸에블로 사건과 함께 뭐 김일성이의 지휘 아래 미국과 남조선 괴뢰도당의 항복을 받아냈다 하고 그렇게 배웠었고요. 북한은 늘 남한보다 우월하고 또 승리를 했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을 배웠고 심지어는 한문을 배울 때는 우리나라 절반 땅인 남조선에는 한문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통일이 됐을 때 남조선에 가서 혁명을 하려면 한문을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또 그 한문 배웠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한문 경시대회도 제가 살던 시에서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최근 북한 체제가 점점 불안해지고 고위층의 망명이 잦아지면서 뭐 아직도 북한식 흡수 통일을 꿈꾸고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야망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남한의 주민들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나 방법은 계속 진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해킹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허위 소문 유포시키고 여기에 또 광신적으로 북한에 동조하는 일부 사람들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박사님께서는 이제 제가 이제 토론문을 이렇게 발표문을 뵀는데요. 통일은 말로 하거나 협의를 이름으로써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북한이 아무래도 아마 누구보다 잘 체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상대로 평화 통일을 위한 대화나 협상이 과연 가능할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역대 우리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북한의 반응은 늘 정반대였습니다. 햇볕 정책의 대북 지원에는 오히려 잦은 도발과 미사일 개발로 보답했고 더 나아가 연평도 포격으로 우리 영토를 공격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해외에서 남한 사람들만 만나면 경기를 일으키듯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마주 서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도움을 절실히 필요할 때마다 의약품과 구호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는 통일은 막강한 힘으로 밀어붙일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쟁을 하자는 말이 아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이 강력해야 평화 통일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의지를 갖고 일관된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관된 정부의 정책은 한반도 통일에 연관된 주변 국가들과의 태도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께서는 이제 미국이 유일하게 동맹국으로 한반도 통일의 강력한 지지자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셨는데도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외교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높이고 확산시키는 데 전폭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권리 신장과 북한 내의 민주주의와 인권 의식을
인식을 알리는 데도 기여를 했으며 실제로 많은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이루는 데 기여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반면에 군사 문제나 지역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단지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는 정도로만 보여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국의 태도는 결국 한국 태도에 따라 대응해 왔다고 봅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나 안보 분야의 전문 지식도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관찰함에 따르면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아시아 지역의 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중국과 대립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는 태도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도 저도 봅니다. 또 그와 반면에 중국은 미국의 군사기술 영향권이 중국 국경에 가까워지는 것이 불쾌해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의지가 견결하다면 중국도 큰 장애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의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은 북한 체제의 생명 연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분단 지속의 정책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당사자인 한국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함께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일본만의 독자적으로 북한과 외교 채널을 열어왔고, 이것은 일본 국익을 위한 것이지 한반도 정책과는 함께 가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각 이해 당사국들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인 우리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북한에서 우리의 서원은 통일곡이 금지곡이 됐다고 합니다. 그냥 하나의 뉴스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북한 당국의 의도를 확인하는 데는 충분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진정으로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왜 북한 주민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의식 확산과 정보 자유와 접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소극적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강력한 지지자가 될 수 있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는 여전히 무관심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정부는 우리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현상유지라는 병이 자라고 있지 않는지 저는 자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통일이라는 말이 북한도 평화통일 말하죠. 북한은 평화통일 말하는데 북한이 말하는 평화통일은 무력통일이에요. 무력으로 남한을 진압을 해서 통일하겠다는 게 평화통일이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의 평화통일은요, 북한의 김정일에게 아부해가지고 굴정하면서 그냥 대화한다 하면서 끌려가고 교류한다 그러면서 퍼주고, 이게 평화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화라는 말이 너무너무 싫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다행히도 이 사태 파악을 잘 하신 우리 현진건 원장님께서 정말 시의적절한 이런 세미나를 열어주셔서 저도 아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춘근 박사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춘근 박사님 같으신 분이 좀 대통령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이 나라의 통일이 되지. 이게요, 지금과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대통령 되니까 통일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지가 점점 나빠져가지고 통일이 아닌 분단 영구화 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왔을 때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냐면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김정일이가 빨리 죽으면 안 되지. 김정일이가 그래도 오래 살아가지고 북한 주민을 꼭 잡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김정일이가 망하면 북한 사람들이 북한의 거지들이 떼거지로 밀려와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좀 더 오래 살아야 된다. 지금은 김정은이가 빨리 망하면 안 되지.
우리가 경제력이 발전할 때까지. 아니 이 이상 경제력이 발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소득이 10만 달러가 되면 우리 국민들의 돈주머니가 불룩해져 가지고 막 뭐 돈으로 삐라뿌리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김정은이가 좀 더 북한을 꽉 틀어잡고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남한의 통일을 논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통일은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하려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북한의 김정은에게 좀 더 많이 퍼줘가지고 북한의 경제력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북한의 경제력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왜 못 발전하느냐? 북한은 원래 잘 살았어요. 북한이 김일성이가 반짝 잘 살게, 남한 사람들이 맨날 얘기할 때 북한은 70년대까지 잘 살았다. 김일성이가 정치자리에서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일제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일제 덕분에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김일성이가 뭐 잘해서 잘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김일성은 일제 유산을 다 말아먹고 북한을 거지로 만들었습니다. 무려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3년 동안에 300만 명이 굶어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일성이가 어떻게 북한 경제를 말아먹었습니까?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정치 제도가 나쁘기 때문에 북한 경제를 말아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 체제를 그냥 두고 북한의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못 살아나겠습니까? 남한 국민 혈세까지 끌어다가 남한 경제까지 파탄시키는 게 대화론자들의 입장입니다. 겨루 협력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겨루 협력을 주장하느냐, 왜 남북 대화를 주장하느냐, 제가 최근에 답을 찾았습니다. 대북 사업을 하던 목사님 한 분이 지금 뿔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잘못하면 스트락 걸릴지 몰라요. 왜 그러냐? 박근혜가 고약해가지고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지독하다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욕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대북 사업을 못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국민 혈세를 못 뜯어내는 거예요. 통일부에서 뭐 억수로 뭐 공무원들이 막 지금 불평이 여기까지 차 있대요. 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통일부에서 대통령의 통일 정책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을 다 잘라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야지 대통령의 통일 정책이 집행이 되지, 밑에 앉아가지고 불평불만 부리는 것들만 앉아있는데 그게 통일 정책이 집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남북 대화하자 그러고 남북 교류하자 그러고 이런 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고 싶어서 눈에 핏발이 선 자들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나한테 와서 무슨 돌을 던지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건 맞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북한 주민들이 불쌍해서 지원하는 줄 아십니까? 김정은한테 아부하는 대가로 떨어지는 콩고물을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북한에 가는 거는 영수증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 대북 지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그 예산이 책정이 되면 30%는 여기서 뜯어먹고 또 가는 가정에 중국에서 30% 뜯어먹고 실제 북한 주민들에 가는 건 10%라고 그럽니다. 10%. 나머지들은 다 중간에 속들이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따위 대북 사업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왜 통일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흡수 통일이냐, 뭐 무슨 연방제 통일이냐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자꾸 대두되는가, 이거를 제가 조금 고민을 오랫동안 해봤어요. 사실은 이충근 박사님 발제문을 받고도 고민을 했지만 그 이전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 이충근 박사님께서 참 설명을 너무너무 시의적절하게 정말 알기 쉽게 잘 해주셨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통일은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대구 달서구에 통일 교육을 하러 갔는데 제가 그랬죠. 통일이라는 건 뭐냐? 북한에 있는 무상광산에 철광석을 마구마구 퍼내서 대한민국이 돈 버는 거냐? 북한의 주민들을 싸구려 노동력으로 부려먹어가지고
돈 벌어먹는 거냐? 지금 우리나라 통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통일되면요, 북한의 지하 자원이 수천조 원어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 팔아먹으면 돈 번다. 둘째, 북한의 노동력은 싸구려기 때문에 막 부려먹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비싼 노동력이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북한의 주민들을 싸구려 노동력으로 마구마구 부려먹어서 돈을 벌자. 이렇게 이제 통일학자들이 KBS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 북한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남조선은 우리 침략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저것들이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통일은 뭐냐? 지금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이가 세대를 이어가면서 지탱해왔던 사회주의 배급 계획 경제가 파괴되고 붕괴됐잖아요. 배급 안 주잖아요. 그럼 지금 주민들이 각자 지금 도생으로 만들어낸 게 지하 시장 경제입니다. 이 지하 시장 경제를 양성화시키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살게 하는 게 통일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1948년에 대한민국에 세우셨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북한 땅에 세워지게 하는 게 통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한 명 일어나더니 그러면 흡수통일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좀 도왔는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그게 흡수통일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공기처럼 누리며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북한이 만들자는 거다. 그게 흡수통일이라면 그 흡수통일은 꼭 해야 되는 흡수통일이 맞다. 그랬더니 그 공무원 한 명이 또 쫓아나오면서 너가 너무 강력하게 말했다 이렇게 하면서 좀 주의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주의받을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까지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러한 사태는 왜 일어났느냐? 저는 그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건국절이 없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8.15 경축사를 하시면서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한 말씀 하셨다가 지금 야당하고 그다음에 거기 어디예요? 광복회? 그 사람들이 지금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된 거예요? 건국된 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우리 일반인이 말한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세워진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자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요, 학교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교과서를 들여다보니까요, 북한의 그 정권 수립 1948년 9월 9일은 박스에다가 이렇게 큰 글자로 표시해 놓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8월 15일은 그냥 평글자로 이제 해놨는데 이거는 단독 정부를 세워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고 이따위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대한민국은 정통성도 없고 정체성도 없는 정당성이 없는 거저 그렇고 그런 부정부패 비리 집단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8년 8월 15일에 태어났지만 태어난 날짜를 제대로 주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임시정부가 세워진 19년 그 3월 19일에 세워진 3월 1일에 세워진 겁니까? 언제 세워진 겁니까? 우리 임시정부 세워진 날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3일 만세 부른 날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날이라고 그러고 아니 그날 대한민국이 세워진 날이라 그러면 아니 일제 반대 투쟁은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배 안에 있을 때도 태어났다고 말합니까? 임신된 것도 다 출생일로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임신된 날짜하고 출생하는 날짜가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10개월 지나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10개월 전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팔싹둥이로 태어나는 것도 있고 다 태어나는 건 다르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나는 건 태어난 그 날짜부터 인간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수립된 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절이라고 말도 못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 국민이 격분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도 격분하지도 않아요. 이번에
대한민국 건국조를 부정했던 그 국회의원들은 리스트를 만들었다가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 때는 무조건 낙선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자꾸만 갈팡질팡 하면서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너무 강한가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의한 통일이 아니고 북한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연방제 통일인 것입니다. 연방제 통일이 별건 줄 아십니까? 북한 체제를 그대로 놔두고 그냥 통일하자. 그러면 지금이랑 똑같이 뭐가 다른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분단 구문 왜 구워놨습니까? 보기 좋으라고 구워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친일파가 세운 나라라서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항일 빨치산을 했기 때문에 그 북한 정권에 더욱더 정당성이 있다. 그러면 그 연방제 통일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독재 정권을 인정을 해서 우리가 그 밑에 스스로 기어 들어가서 같이 살자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통일의 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서 평화지, 그게 평화입니까? 뭡니까? 그거는 북한의 수령 왕조, 공산 왕조 집단에게 굴종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평화통일 갖기 굴종통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연방제 통일 갖기 굴종통일. 그 우리가 굴종해가지고 항복하는 거죠.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통해서 정말 세계 인류의 국가를 만들어 놓고도 왜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못 가지는지, 왜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못 부여하는지 나는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밥은 이 나라에서 먹으면서 맨날 편은 김정은 편을 들고 있고 이런 자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드 배치하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하는 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건데 왜 반대합니까? 그리고 사드는 왜 배치하게 됐습니까? 사드는요, 북한의 핵 때문에 배치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북핵 폐기 반대 운동을, 북핵 폐기 그 서명 운동을 하러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통일되면 우리 거 될 텐데 왜 반대하네요. 아니, 핵으로 통일되면 우리 국민은 뭐가 되겠습니까? 북한 핵은 왜 만드는 겁니까? 남한 사람들은 이제 배에 기름이 져가지고 조금만 그러면 무서워서 고비에 질려가지고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김정은은 이 약점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남한의 경제력을 이렇게 뭐 가지고 흔들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흔들 게 별로 없어요.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흔들 게 너무 많아요. 사이버 해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핵 도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불안하게 힘들게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돈 좀 퍼주고 평화를 사야지요. 핵 하라고 놔두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의 핵을 완성한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포기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핵을 가졌다 합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김정은에 의해서 통일이 돼가지고 핵을 가진 이 한반도가 됐다고 합시다. 이 한반도가 제대로 살아남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살아남겠습니까?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은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북한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오직 김정은의 그 왕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핵무장 하자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사드 전자파도 무서워서 배치를 못 하는데 핵은 어디 가서 만듭니까? 핵은 어디에다 만들어요? 그건 뭐 어디 무인도 섬에 가서 만들어야 되나요? 북한은 핵을 만드는 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북한은 정치범이 많은 나라잖아요. 정치범이 많죠. 북한의 정치범들은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잡혀간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이 사람들은 사실 여기서 무슨 정치범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 북한의 정치범은요, 형기가 없어요.
모든 정치범은 무기징역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떻게 잡혀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정치범들을 핵 개발에 동원하는 겁니다. 핵 개발에 동원하고 매몰시켜버리는 겁니다. 지금 핵시설에 동원됐던 일부 그 일반인들이 조금 나왔는데 분강 원자력 물리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공부를 마치고 영변 핵기지에 차출이 됐다가 10년 거기서 일을 했는데 지금 피포 그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엉덩이에 뿔이 나오고 남자들의 생식 기능이 다 고세가 되고 지능이 3살 아이로 돌아가고 이런 아이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북한에서 또 꼼수를 써가지고 이쁜 여자애들을 그 당에서 뽑아다가 강제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생식 기능이 거세된 남자랑 그 젊은 여자가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밥 먹는 돼지인데.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 그러면 이혼을 안 시켜줘요. 이혼하겠다 그러면 감옥에 보냅니다. 노동단련대라고 있는데 거기에 2년씩 보내는 거예요. 한 여성이 여기 탈북한 사람의 딸인데 거기에 결혼을 당했다가 막 이혼을 하려는데 이혼을 너무 안 시켜줘가지고 노동단련대 2년 갔다가 와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핵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국민 쪽으로 이게 국민들이 그게 뭐 떠들지 않겠습니까? 사드도 떠드는데 핵은 더 많이 떠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는 김정은의 돈줄을 말려야 되고 더 많은 탈북자들이 나오게 해야 되고 우리는 분명하게 대한민국에 이게 뭐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혐오하는 현상이 있지만 그래도 자본주의 하니까 밥 먹고 살았지. 북한 주민들은 배급제 하니까 300만이 굶어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다 잘못한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젊은 세대들에게 잘못 주입을 시켜가지고 다 나타난 현상이니까 어른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시장경제의 진정성, 본질을 제대로 잘 가르쳐줘가지고 젊은 세대가 정말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이 우리는 이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확고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스스로 선택해서 합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평화통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연방제 해가지고 통일을 하겠다는 등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사회를 휩쓸고 있는 헬조선 또 뭐 흑수저, 금수저 이게 사실 진짜 흑수저, 금수저는 북한에 있어요. 배급제, 사회주의 체제는 정말 출신 성분을 따지거든요. 우리나라는 출신 성분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여기는 내가 구두 닦기를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부자예요. 그죠? 근데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을 잘못하고 태어나면 절대로 돈도 못 벌지만 이게 출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흑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렇게 흑수저, 금수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기본적인 저는 원인은 사실 그동안 좌파 정부가 이게 집권을 해가지고 그런 그 원인들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오늘 그랬다고 내일 나타납니까? 그게 여러 가지 좌파적 발상들, 그 북한적 그런 어떤 사회주의적 발상들이 흑수저, 금수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특별법을 모조리 좀 살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특별법이 너무 많아요. 아니 시장경제에서 특별법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특별법은요 원래 북한에 많은 겁니다. 북한은요 이게 출신 성분이 3개 계층으로 나뉘고 51개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저희는 적대 세력 3부류 28계층에 속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추방됐어요. 평양에서 살다가. 예. 그리고 거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특별법들이 많아요. 우대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특별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월호도 특별법이고 무슨 5.18도 특별법이고 무슨 특별법이 엄청 많잖아요. 왜 특별법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 특별법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니 만민은 법 앞에서 공평해야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러면 시장경제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시장경제 체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득권을 확보한 자들의 이 횡포
이것 때문에 우리 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의심을 받고 불신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북한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도 남조선처럼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평화통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공산 왕조 세습 독재 세력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고 평화통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대선이 있는데 제가 뭐 선거운동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연자라도 꺼내는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 인생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참 그 구구절절한 얘기입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뭐 책 읽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다른 그런 그 진지함, 진정성이 붙어 있는 그런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그 조금 좀 허구적이고 말을 안 되는 통일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냥 뭐 이 마지막 코멘트로 김정일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김일성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그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김정일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남한 점령군 사령관으로 가겠다. 자기가 서울의 사령관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통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통일하면 어떻게 할 거냐? 대한민국에 인구 5천만 명 살고 있습니다. 1천만 명은 이민 갈 것이고 1천만 명은 이민 간다는데 여기서 이민 간다는 거는 달러 바꿔서 미국 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쫓아내겠다는 소리예요. 이런 경우가 다른 나라에 있었습니다. 2천만 명은 숙청될 것이며 1천만 명은 한국에서 살면 안 되고 2천만 명은 숙청되고 그러면 3천만 중에서 2천만이 남습니다. 남한 2천만과 북한 2천만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 네. 김정일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된 후에 이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고 공산주의 싫어하는 사람 1천만 명은 쫓아보낼 거고 2천만은 생각을 다 틀어놓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가 실제적으로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공산국가가 된 적이 있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은 혁명가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 같이 해요 그럽니다. 너 빼고 할게 그러지 않죠. 이게 그 민주주의가 그래서 좋은 건데 그 공산주의 이런 나라는 혁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못 살 사람은 없습니다. 캄보디아가 인구가 850만쯤 되던 나라인데 공산주의 국가가 된 다음에 250만을 죽입니다. 1,000만 명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김정일이 계산, 그 캄보디아 보니까 850만 분에 250만? 뭐 한국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김정일이 아버지죠. 김일성이가 한 말입니다. 한국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했는데 와 보니까 한국이 뭐 불도 많고 전기도 번쩍번쩍거리고 생각보다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남한이 지금 잘 산다고 이거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다. 전쟁하려서 다 뺏으면 그게 우리 거기 되니까 남한이 잘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못 사는 것보다. 왜? 다 뺏으면 되니까. 네. 그거야말로 무력 통일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평화 통일을 얘기하는데 김일성이가 자기 부하들 남한하고 만나서 통일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한 말입니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남한 사람들하고 뭐 서로 얘기하고 악수하고 뭐 밥 먹고 술 마시면서 평화적으로 통일된다는 그런 환상 갖지 말라. 남한의 정부가 다 없어지는 그것이 통일이고 그때 비로소 평화가 오는 거다. 이거 김일성이가 몇십 년이나 한 말이죠. 오늘 우리가 평화 통일이라는 참 환상적인 이상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는 제가 그 최근에 북한에서 탈북한 그 김일성 대학의 그 간부로 계시던 분이 회고록을 썼는데 거기에 참 기가 막힌 그 일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김정일이가 이제 파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사람들 데려다 파티하죠. 근데 어느 날 이 책상 위에다가 한쪽에는 달러 뭉치를 갖다 놓고 돈, 그리고 한쪽에는 꼰총을 갖다 놓고
좋아하는 거를 하나씩 주워 보라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사람이 머뭇머뭇거리니까 그 뒤에 이제 장교가 2명 있었는데 너네들이 나와서 집어보라 그랬더니 한 사람은 꼰총을 집었고 한 사람은 돈을 집었답니다. 왜 그걸 집었는지 설명을 해라 그랬더니 돈을 집은 장교가 수령님 이 돈이 있으면 저 꼰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그거 말 되는구만. 그런데 너는 왜 꼰총을 집었는가 그랬더니 그 꼰총을 집은 사람이 장교가 꼰총이 있으면 저 돈을 다 뺏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김정일이가 네가 우리나라의 정책을 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우리가 배가 고프고 못 살지만은 이렇게 핵폭탄 만들고 군사력 만드는 거는 언젠가 저걸 다 뺏으면 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은 뭐 믿을 수 있는 그 북한에서 이 사람이 탈북할 때 그 김덕홍 선생인데 그 황장엽 김일성 대학 총장하고 함께 탈북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번에 회고록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참 우리가 이런 간단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구나. 북한이 핵을 완성하면은 정말 그 문자 그대로 꼰총을 이제 완성하는 날입니다. 그거 갖고 남한 걸 다 뺏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날이 왔을 때 그게 이제 북한판 평화통일이 되겠죠. 우리가 총 가지고 있고 핵 가지고 있는 나라랑 전쟁을 못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자꾸 혼동합니다. 평화는 무조건 좋은 거라는데 그렇게 치면은 이완용이가 일본한테 나라 팔아먹은 것도 평화입니까? 전쟁 안 했잖아요. 이거 아주 웃기는 그 평화가 아주 웃기는 일이 됩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평화를 유지하려면 항복하면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화라는 말을 쓸 때 진정한 의미를 잘 알고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화끈한 세미나 13차 평화통일의 허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세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세미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